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어딘가에서 매일같이 톡톡 사연을 즐겨 듣고 있는 여성 애독자랍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도 한번 사연으로 소재가 된다면 저에게 기념빈적인 일이 될 것 같아서 신청을 해보네요. 저는 7남매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다섯째였어요. 특이하게 셋째, 넷째는 쌍둥이였고요. 쌍둥이 언니들을 비롯한 저희 7남매는 대체로 키가 다 작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데 머릿수가 7이라니 혹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는 않으신가요? 야, 윤명희, 너희 집이 7난쟁이라면서? 그럼 너희 엄마가 백설공주야? 쟤네 엄마가 어떻게 백설공주겠어. 공주라면 멋지고 대단하고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쟤네 집은 가난하니까 공주는 아니지. 난쟁이들은 맞지만. 저는 친구라고 칭하고 싶지도 않는 동네의 아이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치가 떨리게 싫었어요. 다들 백설공주 동화가 뭔지 아시지요? 7명의 난쟁이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난쟁이 집안이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하지만 공주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아주 멀게 가난한 집안이라는 것까지 함께 알려져서 더욱 놀림을 받았었죠. 지금과 같지 않아서 당시에는 학교마다 학생들이 바글바글 했는데요. 제가 아는 한 그럼에도 저처럼 7남매씩이나 되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좁아 터진 집에 억지로 쑤셔 넣어지듯이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미치도록 창피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저희 집에는 친할머니까지 계셨어요. 그러니까 7남매에다가 부모님과 친할머니까지 총 10명이서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집은 아주 좁았고 하루에 아주 짧게 몇 시간만 햇볕이 간신히 살짝 들어왔으며 여름에는 더워서 머리가 어지럽고 겨울에는 추워서 머리가 깨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 집이었어요. 화장실도 열악했죠. 욕조가 뭔가요? 세면대도 없었던 것을요. 각자가 쭈그려서 대야에 물을 받아 세수를 하고 양치를 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변기는 고작 하나였고요. 당연히 아침마다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남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서 자다가 깨서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으면 반드시 누군가를 밟고 지나가야만 했어요. 비루하기만 했던 저희 집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아이들은 난쟁이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난쟁이들이 불쌍하고 초라하게 옹기종기 모여서 잠을 청하는 집이요. 머리가 커가면서 저는 정말 죽고만 싶었어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열악하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던 시절이니까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 그것을 엿볼 수가 없던 때였습니다. 비교에서 오는 불행의 크기가 작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왜 제가 다른 애들처럼 편하게 살지 못하고 나만의 공간 하나 가져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통탄하는 아이였습니다. 분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수입으로는 저희 대식구가 풍족하게 살기란 결코 무리였고요. 엄마는 종종 식당 일을 나가셨는데 그 수입으로는 간신히 가게의 작은 보탬만 될 뿐이었죠. 첫째인 큰언니는 숨도 편하게 한번 못 쉬어보고 공장에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둘째인 오빠는 어렸을 적에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제때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민간요법에 기대다가 상태가 안 좋아졌었죠. 그래서 그 후유증이 남는 바람에 몸이 약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군대도 안 갔어요. 셋째, 넷째 언니들은 쌍둥이가 똑같이 머리는 나쁜데 생활력도 없고 현실 감각이 떨어졌습니다. 여섯째인 여동생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하도 받는 바람에 의기소침한 성격이 되었고 비관주의자가 되었으며 우울증 환자로 자라났습니다. 똑같이 놀림을 받아도 제가 밟히면 꿈틀하는 지렁이었다면
여동생은 밟히면 꽥 하고 죽는 지렁이였던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막내인 남동생은 너무 어렸고 마냥 해맑기만 했습니다. 징징거리는 것에 도사였죠. 허리와 무릎이 다 안 좋으셨던 친할머니께서 주로 남동생을 돌봐주셨고 제가 반드시 거들어야만 했습니다. 유독 칭얼거림이 심했던 남동생을 돌볼 때마다 저는 우라통이 터졌어요. 엄마, 막내는 왜 나오신 거예요? 명희야, 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런 못된 말을 하는 건 어디서 배웠어? 저도 화가 나니까 그렇죠. 제가 왜 맨날 막내를 봐야 돼요? 네가 안 보면 그럼 누가 봐주니? 편찮으신 네 할머니 고생시키지 말고 네가 알아서 잘해야지.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러 다닐 때 저는 막내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엄마, 저도 놀러 다니고 싶다는 말이에요. 저도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학교에서 놀면 되잖아. 굳이 밖에서 왜 친구들을 만나려고 그래?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따로 노력하지 않으면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들 저를 놀려요. 좁은 집에 다 낑겨서 자는 불쌍한 난쟁이 가족이라고요. 돈이 없어서 식구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을 많이 못 먹고 자라서 덩치들이 다 작은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노는 것에서도 계속 빠지면 친구들이 저를 더 심하게 놀리고 저하고는 앞으로도 영영 안 놀아줄 거란 말이에요. 엄마는 이런 것도 모르면서. 뭐? 불쌍한 난쟁이? 내 이것들을 그냥 어쩜 그렇게 못된 말만 골라서 한다니? 애들이 아주 못돼 먹었네. 애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동네 어른들도 웃으면서 그런 농담 많이 하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는 침묵을 고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고개를 획 돌려서 시선마저 피하셨죠. 막내만 안 태어났어도 적어도 일곱 남쟁이 집이라고 놀림받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네 막내 동생이 다 듣는다. 어린데 들어봤자 뭘 어쩌겠어요. 나중에서 커서 기억도 못 할 텐데요. 막내는 막내라서 참 좋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명희야, 자꾸 그런 못된 소리 하면 못 써? 엄마는 근엄하게 목소리를 내셨지만 차마 저를 보기가 민망하신지 여전히 고개를 돌리신 채였죠. 집이 좁으니까 가족끼리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집안에서 피하기란 어려웠어요. 슬프게 우스운 일이었죠. 더 삐친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엄마를 두고 제가 집 밖으로 나갔어요. 해가 다 떨어졌는데 어디를 나가는 거냐면서 엄마가 잔소리를 뱉으셨지만 진정으로 저를 잡고자 하시는 건 아닌 듯 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짜증을 내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언니들도 제가 나가는 것을 모른 척하였습니다. 집이 좁으니까 방음이 잘 안 되니까 서로의 대화가 다 들렸던 탓이지요. 훌쩍거리면서 동네를 배회하고 있는데 아주머니 두어 분이 전봇대 아래 모여서 수다를 떨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훌쩍거리는 소리를 얼른 죽이고 조심스레 그 근처를 지나갔죠. 그런데도 저를 발견하신 모양이었어요. 어머, 쟤 좀 봐라. 이 시간에 울면서 어디를 간담? 저녁 먹다가 가족들하고 싸우기라도 했나? 저기 내는 워낙 머릿수가 많으니까 이런저런 일도 매일 많겠지. 제가 몇째더라? 아마 5째지? 이름이 명이었나? 우리 막내딸하고 같은 학년인 것 같던데. 에휴, 나도 우리 막내딸을 늦둥이랍시고 낳았는데 저기네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제 밑으로 자식을 둘이나 더 낳아? 요새 저런 집 잘 없어.
저는 얼핏 제 이름이 들리는 것에 저도 모르게 걷는 속도를 늦추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을 두고 신명나게 떠드는 소리쯤이야 이제 아주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는 것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대단하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손꼽히게 저기가 대단한 집일 거야. 아, 그렇고 말고. 자식 7가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낳은 집들이라면 은근히 많을 텐데. 아이, 굳이 저 집이 그렇게 대단할 것까지 있나? 아, 당연히 대단하지. 저 집이 얼마나 좁고 구조가 별로인지 다들 몰라서 그래? 그런 집구석에서 따닥따닥 붙어서 자는 형국인데 그럼에도 애들 또 만들었다는 게 엄청나잖아.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면서 그런 와중에 애를 자꾸 만들어서 낳다니. 아휴, 그이도 아주 대단한 여자야. 대한민국 엄마들의 귀감이야, 귀감. 맞네, 맞아. 눈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배 한 번 맞고 나면 일사천리로 애가 생기니 대단한 거 맞네. 이야, 듣고 보니 그럼 저 집이 대한민국 기술자 집안 아니야? 아, 나라에서 출산 기술자로 임명을 해줘야겠네. 아이고야, 나 웃겨 죽는다. 기술자란다, 기술자. 하도 웃겨서 좀 아까 먹은 저녁밥 금세 다 아깝게 소화됐겠어. 아, 이걸 어째? 아주머니들이 웃겨 죽겠다며 깔깔 웃으실 때마다 제 얼굴은 점점 더 뜨거워져만 갔습니다. 나중에 다 크고 나서야 그때 그분들이 그저 남일에 관심이 많고 별 생각 없이 수다를 떠는 걸 즐겨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희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취급을 당하는 집안으로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끄럽다 못해 수치스러웠고 그때의 순간은 저에게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누군가 제 근처에서 크게 깔깔 웃기만 해도 저나 제 가족을 비웃는 거라는 착각부터 들게 되었으니까요. 제 바로 위 언니들은 쌍둥이라 자기들끼리 한 몸이었고 제 바로 아래 여동생은 매사에 희말이 없고 조용조용해서 당최 제가 집에서는 마음을 둘 상대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차면 일찍 독립을 하고 제 힘으로 돈을 벌어서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여겼죠. 실제로 저희 집을 향해서 오지랖을 부리셨던 동네 어른들이 한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거기는 자식들이 열심히 해야겠어. 안 그러면 먹고 살 길이 앞으로 더욱 막막해지겠지. 일찍 자기 길을 찾아서 돈 벌고 가정 꾸리고 이러고 사는 게 정답이야, 거기는. 그런 소리를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는 더 많이 듣고 살았을 겁니다. 돈은 없고 먹을 입은 많은 집에 첫째 둘째로 태어났으니 생각들도 일찍이 많았을 테고요. 그래서 첫째 큰언니가 일찍 자기의 짝을 만났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큰언니가 그때 21살이었는데 결혼할 상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벌써 무슨 결혼이냐고 역성을 내시면서 딱 5년만 더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고 살다가 그 이후에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친의 뜻이 그러하니 대놓고 반대 의견을 못 내셔서 한숨만 내쉬셨고요. 그런데 엄마가 큰언니한테 따로 이렇게 물으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시집 가는데 뭐 안 들고 가도 되니? 몸만 가도 돼? 큰언니가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는 그렇다면 무조건 허락을 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엄마가 친할머니와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언니는 거의 야반도주라 하듯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우선 혼인신고부터 하고 큰형부와 살림을 차렸고요. 결혼식은 2년이 흘러서야 아주 조촐하게 올릴 수가 있었죠. 큰형부 집안이 결코 유복하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집안이었고요. 자기 땅은 없어서 항상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왔어요.
다른 재산도 딱히 없었죠. 큰형부 쪽이 8살 연상이었습니다. 큰언니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에 큰형부와 얼른 결혼을 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넷째가 남자아이였고 그 위로는 다 여자아이였죠. 왜 넷째까지 줄줄이 낳았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시리란 믿네요. 큰형부는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넷이나 되는 자식에게 풍족한 생활을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주제에 언제부터인가 술 바람이 나서 큰언니의 속을 문드러지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큰언니 부부의 큰딸이 혼자 저희 부모님 댁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혼자 거기까지 찾아온 것에 모두가 경악을 했었죠.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건 사랑과 관심과 물질적인 지원, 그 모든 것에 굶주려 있던 아이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큰언니가 아주 화가 난 표정으로 찾아와서 자기 아이를 데려가면서 일단락 되었으나 저는 제 조카가 보였던 그 눈물이 잊혀지지가 않았죠. 큰언니 또한 지치고 힘들어 보였고요. 큰언니가 제 앞에서 결혼 후 후회한다고 속내를 털어놓은 건 더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7남매 중에 둘째이자 장남인 오빠는 자기보다 2살 연상의 여자하고 만났습니다. 큰언니 때와는 다르게 친할머니께서 전적으로 결혼을 밀어주셨죠. 기본적으로 손녀보다 손자를 좋아하셨던 분이라서요. 그렇게 오빠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셋 낳고서 새언니가 도망을 갔습니다. 셋째가 첫 돌이 지나자마자 말 그대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잠적을 했고 행방불명이 되었죠. 새언니는 자기 친정하고 사이가 나쁘다 못해서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며 살던 사람이라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을 청할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건강함과 거리가 멀었던 오빠는 그 이후로 충격을 받아서 일하다가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고요. 아이 셋 다 남자아이였어요. 키우기에 힘에 부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었고 저는 일렬의 과정을 지켜보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특히나 저희 집을 향해 7 난쟁이라고 우스갯소리를 날리며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선녀와 나무꾼 집이라고 놀리기 시작하자 제 안에 박힌 트라우마가 날뛰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동화 이야기 다들 아시나요? 목욕을 하러 인간 세상에 내려온 선녀의 옷을 나무꾼이 훔치는데 아이를 셋 낳으면 옷을 돌려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선녀는 아이를 셋 낳고 자기 옷을 돌려받자마자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서요.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새언니가 아이들까지 버리고 떠난 경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모양 이 꼴만 보고 살아왔던 저는 무책임한 결혼이나 출산 같은 것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가난한데 자식들이 많은 집, 분명히 꽤 존재하였고 사이좋게 화목한 모습으로 살면서 즐거운 일상을 함께 살아나가는 경우들도 많았던데 저희 집은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성격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저나 제 여동생처럼 예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자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었겠죠. 분명한 건 제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바람에 각박한 생각을 하는 어른으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안 그럴 수가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싶네요. 친할머니, 부모님, 거기에 조카들까지 제가 각박하게 굴지 않으면 다 떠안고 책임질 판이었습니다. 각박해지거나 제 인생을 뜯어먹히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저는 난쟁이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것에 신물이 났기 때문에 전자를 택했습니다. 각박하게 굴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며 큰소리치는 자식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곧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엄마 생신도 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물을 드리려고요. 그래? 이렇게 일찍 챙겨주려고? 역시 우리 명희가 최고야. 너밖에 없다. 그런데 이건 봉투잖아. 설마 이 안에 돈이 든 거니? 선물이 용돈이야? 네.
암만 생각해도 그게 가장 나아서요. 어차피 아버지도 현금 선물을 가장 좋아하시잖아요. 다 알아요. 그건 가장 실용적인 게 현금이니까 그렇지. 어디 보자. 우리 명의가 얼마나... 오라,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다 뭐니? 명의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돼. 100만 원이에요. 피똥 싸면서 모았어요. 그거 드리고 나면 다시는 돈을 안 드릴 각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드리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더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드릴 각오라니? 명희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니? 갑자기가 아니에요. 평생 일했던걸요. 제가 가족들 챙기느라고 일찍부터 벌기 시작한 돈을 집에 다 쓰지만 않았어도 지금 100만 원보다 더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가족들한테 묶여 있으면 100만 원을 모으는 게 숨막히게 힘든 일이 되겠죠.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가족들한테 못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명희야, 어떻게 그런 무정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가족이 최고인데 가족보다 소중하고 귀한 게 어디 있다고 네가 그런 냉정한 생각을 다 할 수가 있니? 엄마, 너무 그렇게 인상 쓰지 마세요. 얼굴에 주름만 더 늘잖아요. 가뜩이나 엄마 요새 얼굴에 주름 잘 보이는 거 아세요? 손주들 뒤치다꺼리까지 하시느라 고생이셔서 그래요. 저희 집은 왜 그렇게 식구가 많을까요? 그 생각을 평생 해왔네요. 저라도 빠져드려야겠어요. 엄마는 하실 말씀이 많아 보였죠. 그러나 제 표정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완전히 학을 뗀 기색이었기 때문에 차마 저를 잡지 못하셨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제가 다시 마음을 돌릴 거라 믿고 계신 게 분명하기도 했고요. 할머니는 저를 괘씸해하셨습니다. 전하의 나쁜 계집애 같으니라고 벼락마저 뒤져버리라지.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5남매이십니다. 그중 넷째이시고요. 친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친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오로지 자식들에게만 기대려고 하셨습니다. 낳아줬으니 그 값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자식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비교하고 지적하고 깎아내리며 누가 더 효자인가를 품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친할머니의 곁을 떠났고 성격이 혼자서 순하고 맹했던 아버지만 남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순하고 맹했던 엄마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셨던 것이고요. 엄마는 아주 어릴 적에 가난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길을 떠돌고 고아원을 전전하며 사신 분입니다. 성인이 되기 직전에 어쩌다가 우연히 외삼촌이 엄마를 마주치는 바람에 다시 당신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셨고요. 그런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모두 엄마를 안 반기셨대요. 엄마의 면전에 딸려는 필요 없는데 라고 중얼거리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렇게 2번 버림받으신 셈이 됐습니다. 외가에서 단 한 번도 먼저 엄마를 찾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자식들을 줄줄이 낳고 복작복작하게 사는 것이 괜찮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의 의사는 한 번도 묻지 않으시고 자식들의 가난 속에서 형제만 계속 늘어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손자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왜 자꾸 손녀만 낳느냐고 엄마를 구박하셨던 친할머니 또한 동조자이셨습니다. 저는 이 지긋지긋한 굴레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친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어떻게 비난을 하시든 상관이 없었어요. 저에게 벼락 맞아서 뒤지라고 저주를 퍼부으시든 말든 겁이 나지 않았죠. 의기소침한 여동생의 얼굴에 진 그늘이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 저는 결국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멀리 떠나서 혼자 제 삶을 꾸려나갔어요. 제가 번 돈을 100% 오로지 저만을 위해 쓸 수 있었습니다. 자취방은 작았으나 저 혼자 지내기에 분에 넘치도록 넓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은 허했으나 적어도 더 이상 숨이 막히지는 않았죠. 저만의 일상을 꾸려나가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렀습니다. 슬슬 주변에서 저에게 결혼을 생각할 때가 아니냐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인들에게 제 이야기를 다 하고 살아온 것은 아니었기에 제가 어째서 결혼에 흥미가 없는지, 가정을 꾸리는 것에 욕심이 없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저에게 선을 보라고 권유들을 하더군요. 못 이기는 척 따라보았다가 신기하게도 제가 남편을 만나고 말았어요. 이래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하나 봅니다.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저나 남편이나 결혼 생각이 크게 없는 상태에서 주변의 고녀에 못 이겨 선을 보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 욕심이 없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삼아서 그냥 서로 아는 사이로 시작했습니다. 가끔 연락이나 주고받았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남편의 가정사를 자세히 알게 됐던 겁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했던 거 사실 거짓말이었어. 두 분 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식들을 두고 도망가셨거든. 어렸던 나와 더 어렸던 내 남동생을 두고 각자의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하시면서 떠나셨어. 그 후로 우리 형제는 도끼에 가득 차서 인생을 살아온 거지. 다름이 아니라 남편은 자기 부모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외가 쪽의 먼 친척 어른 부분 두 분이 그나마 버려진 형제를 살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적잖이 놀랐죠. 저는 어쨌거나 가난 속에서 대가족이 숨막히게 살며 조롱을 듣는 것이 싫던 와중에도 부모님께 버림을 받을 거라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린 친자식을 두고 떠나버린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 밑에서 태어났던 남편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제 가족 이야기를 이것저것 늘어놓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서로가 잘 통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먼저 적극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저도 마음이 동했습니다. 제가 악바리처럼 살면서 돈을 모아둔 게 있기도 했고 남편이 벌이가 안 좋기는 했지만 직업 자체는 실직 염려 없이 안정적이었거든요. 결혼하기에 무리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와 이 정도로 생각이 잘 맞는 남자가 다시 있을까 싶네. 저는 단란하고 경제적으로 허덕이지 않는 가정을 원했어요. 자식은 안 낳아도 되고 낳는다면 딱 하나만 낳고 싶었죠. 자식에게 여유라는 것을 맛보게 하면서 키우려면 저희 부부 형편에 하나가 적당했으니까요. 남편은 이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절대로 말을 바꾸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고요. 그래서 믿음직스러웠죠. 각자의 가정 환경이 그렇다 보니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릴 일이 없었네요. 당연히 소박하고 아담하게 방향을 잡았고요. 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줬어요. 하지만 결혼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의견을 낸 쪽이 있었으니 바로 시동생 쪽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다고 알려는 줘야죠. 형수님도 솔직히 이 기회에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지, 그간 잘 지냈는지 솔직히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데 미안한 마음이 더 커서 만나기가 두렵고 제가 워낙 잘하면서 행복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괜히 힘든 기억들만 들춰보게 되는 일이 될까봐 망설여지네요. 못 먹는 감을 찔러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일단 찔러나 보세요. 괜히 나중에 더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후회하면 그때는 늦어요. 시동생이 거침없는 의견을 냈고 온통 복잡한 머릿속을 끌어안고 있던 제가 오랜만에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동생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좋고 싫은 게 분명하고 가식이 없고 빈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아주 나쁘게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시동생을 무식하고 무대뽀라고 보는 시선들이 존재했고요. 좋게 보자면 순수하고 진솔된 성격이었습니다. 남편하고는 결이 달랐어요. 친형제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싶었습니다. 시동생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사람이라면 남편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사람이었거든요.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가격이라든지 실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아주 그 물건을 머릿속에서 끝장으로 해부를 해내야 살지 말지 결론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쁘게 보자면 되게 피곤한 성격이었죠. 잡생각도 되게 많았고요. 그런데 저는 남편의 이런 면모가 어딘가 저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부모님을 용기 내어 찾아뵈었던 건 시동생의 설득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었어요. 여전히 그 좁아터진 집에서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제가 다시 숨이 턱 막혀왔으나 기억 속에서보다 많이 늙으신 엄마가 집안에서 빗자루를 가지고 나와 그걸 털고 계시는 모습을 보자마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즉시 저를 알아보셨죠. 엄마, 저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어떠시고요? 마침 국을 끓이고 있던 잠이었는데 들어와라. 밥 먹자. 명희야, 우리 같이 밥 먹자.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 엄마 앞에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긋지긋한 난쟁이 7남매가 사는 집, 실패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존재하는 집, 그곳으로 발을 들인 저는 새삼 그 공간이 너무나도 좁은 것에 가슴이 아팠어요. 집에는 엄마와 남동생과 그리고 조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근황을 알게 되었죠. 친할머니께서 시설에 들어가신 지 이제 2달이 되었고 상태가 나빠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정신병원에 들어간 지 며칠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력하게 지내던 여동생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양아치 같은 놈이라서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대요. 그러자 그 남자와 야반도주를 하였고 몇 달 뒤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임신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진작에 잠적을 해서 여동생은 혼자 남겨진 뒤였고요. 그리고 힘들게 출산을 했는데 얼마 뒤에 그 아기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그 이후로 이상 증세를 보였고 없는 형편에도 언니들이 돈을 어떻게든 모으고 방도를 알아보아서 정신병원에 결국 보냈던 거예요. 그러는 편이 사람 목숨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답니다. 도저히 국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게다가 남동생은 대학도 못 가고 일자리도 못 구하고 시간이나 죽이면서 집에 틀어박혀 있었죠. 명희야, 그동안 너는 어떻게 지냈어? 응? 아픈 데는 없어? 잘 살았어요. 그리고 엄마, 저 곧 결혼해요. 명희 네가 결혼을? 너는 평생 결혼을 안 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반갑기도 하고 다행이구나. 똘똘한 우리 명희가 고른 남자이니 볼 것도 없이 아주 인물이 괜찮겠지. 뭐 하는 사람이니? 주름진 엄마의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것을 보고 저는 왠지 솔직한 말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이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에서 자라온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남자의 양친이 교통사고로 얼마 전에 한꺼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혼식은 생략할 예정이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불행한 가정사를 안고 있는 남자와 결혼한다고 그렇게 알려드리기는 싫었거든요.
평수가 아주 작기는 하지만 번듯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거라는 저의 이야기에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기특하다, 명희야. 그리고 미안하다. 딸 자식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뭐 하나 보태줄 게 없어서 너무나도 미안해. 제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면 가족들이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제 돈을 10원 한 장까지 다 빼앗아 가려고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해하였어요. 그리고 저라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주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남편에게 다 털어놓았고 위로를 받았었죠. 앞으로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 행복하고 이상적인 가정 우리가 꾸려보자. 우리는 할 수 있잖아. 그치? 서로만 믿고 열심히 살면 돼. 남편이 씩씩하게 말을 했는데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런 남자와 부부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남편이 정관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편이 여러모로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았죠. 본인도 그걸 원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를 위해서 남편이 내려준 결정이었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어요. 자식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떨치지 못한 저를 배려해준 남편에게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동생에게 있었던 일까지 접하고 나자 저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자신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희 부부가 함께 마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넘치게 되면 그때 아이를 갖자고 결론을 내렸네요. 저는 그 순간에 제 인생 최초이자 최고의 행운이 남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펼쳐질 앞날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던 그 시기에 뜻밖의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시동생과 대판 싸운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계기도 너무 황당했죠. 처음에는 형제가 그렇게 크게 싸운 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따금씩 시동생의 안부를 물었던 겁니다. 결혼 이야기 오가던 그 여자하고 헤어진 뒤로는 그래서 아직도 연애 생각이 없대? 글쎄, 그런가 봐. 정말? 너무 늦지 않게 결혼은 꼭 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길래 연애도 금방 할 줄 알았는데 의외다. 그치? 결혼은 나중에 연애 결혼 말고 맞선 봐서 하려나? 글쎄,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지. 어쩐지 남편이 뭔가 시큰둥해 보였어요. 시동생 이야기만 나왔다면은 눈빛이 공허해지면서 딴청을 부리는 듯한 그런 눈치였죠. 그러더니 어느 날에는 자기한테 동생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직장 문제로 생각이 이래저래 많아서 엄청 예민해져 있다고, 한동안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쪽에서 그랬다고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의아했었죠. 생각이 많아? 예민해? 그건 남편의 특징이거든요. 제가 시동생을 몇 번 만난 적은 없었어도 그런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정도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 수긍을 했죠. 금방 돌아가실 줄로만 알았던 친할머니께서 계속 살아계시는 바람에 돈도 돈이고 신경도 그쪽에 써드려 해서 제 친정 가족들이 계속 애를 썼거든요. 저는 친할머니에게 애착이 없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애를 쓰는 걸 알게 되니까 혼자 모른 척하고 있기가 민망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보냈습니다. 그런데 매달 돈을 보내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만큼 주기적으로 연락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칠남매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나 다 크고 나거나 서로에게 애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어색한 기운도 있었죠. 특히 저 혼자 잘 살겠다고 뛰쳐나갔던 저의 경우에는 더 그랬어요. 가족들 문제로 제가 생각을 많이 하며 살다 보니까 자연스레 시동생의 문제는 뒷전으로 항상 밀려나 있었습니다. 시동생의 이야기를 첫머리만 꺼내도
남편이 싫은 눈치를 보이니까 더욱 그랬고요. 남편은 꽤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가끔 예민하게 굴기는 애도 기본적으로 선을 지켰어요. 취미도 혼자 등산을 다니는 거라서 아주 고상했습니다. 사색에 잠겨서 등산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나는 혼자 그렇게 다니는 게 좋더라. 저도 같이 등산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싫은 눈치를 보내서 그러지는 못했고요. 등산을 그렇게나 계속 다니는데도 전문적인 등산 장비 하나 욕심을 안 내는 남편에게 속으로 참 고마웠습니다. 하나 장만을 하라고 하는데도 본인이 용을 쓰면서 긋고 사양을 하는 남자였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남편과 꼴랑 둘이서 무슨 결혼 생활을 보람을 느끼냐면서 빨리 애부터 만드는 게 어떠냐고 훈수를 두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희 부부의 속사정을 모르는 이들에게 굳이 설명을 다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갖고 싶다라는 말로 항상 둘러댔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혼생활을 오래 즐기고 싶다는 핑계를 자기 주변에 댔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치매가 심하게 왔던 상태에서 돌아가셨기에 유언이랄 것도 없었고요. 떠나시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저는 그 앞에서 숙연해졌습니다. 친할머니를 그간 속으로 많이 원망해왔지만 그것도 모두 어쩌면 부질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동생에게 연락을 해야겠다고 남편한테 그랬어요. 그때 남편이 실토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시동생과 대판 싸워서 그때 이후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사는 중이라고요. 그때라니? 언제 그때를 말하는 거야? 그때 말이야.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형제가 싸워서 안 보고 살았던 건데 저는 여태까지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중간에서 계속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시동생이 직장 문제로 혼자만 있고 싶어 한다. 새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연애에 정신 팔려서 누가 연락하면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요. 특히나 시동생이 저와 절대 사적으로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남편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네요. 시동생과 싸워서 벌써 수년째 연락을 안 하고 살았다는 것보다도 저에게 그간 거짓말을 지어내왔다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놀라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해왔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시동생과의 일을 설명하기 귀찮고 난감해서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제가 혹시나 자기한테 시동생과 화해하고 잘 지내보라고 할까봐 그런 가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서 차라리 그냥 거짓말을 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태연하게 그동안 저한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게 제 기분을 아주 바닥까지 가라앉히더군요. 제가 표정이 내내 어두우니까 엄마가 눈치를 채셨습니다.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그토록 침울해할 사람이 결코 아닌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내심 놀랐죠. 저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문제 하나 없이 멀쩡히 결혼 생활을 잘하는 자식으로 계속 남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굴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죠. 저는 남편에게 솔직히 실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당신이라면 알잖아. 피를 나눈 친가족이라고 해도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어. 때로는 생판 남보다도 치가 떨리는 게 가족인 거야. 가족이라는 굴레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살 때가 많지만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야. 남편의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게 어떤 건지 지겹도록 느끼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남편에게 시동생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신뢰를 잃은 것과는 별개로 시동생 문제는 남편이 오롯이 알아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여겼어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이제 상태가 많이 괜찮아져서 제가 모처럼 데리고 대형 마트에 간 날이었어요. 사실 여동생과 함께 대형 마트를 간 것 자체가 그날이 처음이었죠. 여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소극적이었는데 거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한테 마트 구경을 가보고 싶다고 그런 겁니다.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여동생의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제가 놀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가주었죠. 운명처럼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랬나 봅니다. 제가 마트에서 누굴 마주쳤는지 아시겠나요?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웬 여자하고 둘이 장을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인사를 나눴죠. 이쪽이 저랑 곧 결혼할 사람이에요. 정말로? 너무 잘 됐네요. 축하해요. 결혼식 올릴 거예요? 이럴 때 둘이 화해 좀 했으면 좋겠네요. 화해요? 지금 형하고 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기 형수님, 형수님이야말로 형하고 화해를 하셨나 보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화해라니요? 진작에 이혼하느니 마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왔는데요. 대관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시동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자리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볼 수 있었습니다. 형제가 싸운 것은 맞았지만 그건 저와 결혼하면서 남편이 옛 인연을 완벽히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 시동생이 그건 아니지 하면서 나섰기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게 감정의 골이 제대로 상하는 걸로 번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나고 시동생이 남편한테 연락을 해 형수님한테 말하겠다고 했고요. 남편은 자기 입으로 직접 저에게 실토를 하겠다고 시동생에게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동생이 저에게 폭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나중에는 진실을 알게 된 저와 크게 싸워서 아무래도 이혼을 할 것 같다고 남편이 시동생한테 그런 말을 남겼던 거예요. 남편과 제대로 감정이 상한 뒤였으니 시동생은 더 깊게 관여하지는 않고 그렇게 됐구나 하고는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시동생은 깨닫는 중이었고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돼서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다가와서 시동생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수님, 형이 정관 수술을 받은 건 맞아요? 확실해요? 그것만 확인하셔도 형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정확히 아실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동생은 이제 자기 형일은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싶다며 질릴 대로 질렸다면서 자리를 먼저 떠버렸고요. 남겨진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여동생이 제게 진실을 마주하도록 떠밀었어요. 내가 예전에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해서 완전히 속아 넘어갔었지. 내 영혼이 망가지는 일이었어. 나는 언니가 단 하루라도 더 속지 않기를 바라. 제발 부탁이니까 형부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니가 알아냈으면 좋겠어. 남자에게 뒤통수를 맞은 적 있던 여동생이 간절히 말했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굳힐 수 있었어요. 드라마 같은 곳에서나 접했던 심부름 센터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10원 한 장도 아껴 살아온 덕분에 이럴 때 갑자기 쓸 목돈 정도는 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조한 몇 주가 흐른 뒤 저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다고? 심지어 유부녀라고? 이게 다 뭐야? 아이가 5이나 되는 유부녀가 남편의 바람 상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뒤 방황하던 남편에게 손을 내밀어주던 첫사랑이 바로 그 상간녀였던 겁니다. 상간녀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오래도록 못 보고 살았던 거죠. 그랬다가 상간녀가 결혼한 뒤에 강압적인 자기 배우자에게 염증을 느끼며 첫사랑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렇게 남편을 찾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아이까지 있던 마당에 이혼을 할 수는 없었고 상간녀는 그렇게 불륜을 감행했던 겁니다.
남편은 그 상간녀와 만남을 이어가는 도중에 저를 만나서 결혼을 했던 거였어요. 어차피 그 상간녀는 유부녀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랑 결혼을 하고 나서도 두 사람의 불장난은 계속되었나 봅니다. 등산이라는 취미는 거짓이었고 등산을 간다고 할 때마다 상간녀를 만나러 갔던 거였어요. 그 상간녀의 5 아이들 사진을 보고 제가 경악을 하고 말았죠. 잠깐만, 아이들 얼굴이 닮았잖아. 너무 닮았어. 상간녀의 5 아이들 중 셋째와 5째가 남편과 닮아 있었어요. 그 특유의 눈매가 똑같았죠. 제 손에 들린 모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저는 가장 먼저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저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깔끔한 이혼도 아니고 더러운 이혼이 될 예감이에요.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는데 저는 고작 이 정도 사람이었나 봐요. 겨우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나 건방을 떨었나 봅니다. 죄송해요. 고개를 떨군 저를 부모님은 따스한 손길로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똑같이 한마디만 반복해서 해주셨어요. 괜찮다는 말이었죠. 괜찮아, 괜찮다 명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의 눈물을 흘려보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순간을 맞고 있었는데 그때서야 행복으로 눈물을 흘리다니 참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제가 모은 증거물의 복사본을 만들어 그걸 남편의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더러운 새끼. 그동안 즐거웠니? 재밌었어? 사랑도 그 여자랑 하고 아이도 그 여자랑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너한테 질척거리지 않고 이왕이면 아이도 욕심내지 않을 결혼 상대가 필요했겠지. 그게 나였던 거야. 나 같은 월척을 발견했을 때 너 참 기뻤겠다.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갈래가 아니잖아. 나는 그 사람도 당신도 똑같이 사랑하고 있어.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울었으나 가소롭기만 했네요. 저는 여태까지 남편이 정관 수술을 받았음에도 저를 위해서 도구까지 따로 써주는 줄 알았어요. 침대 위에서도 깔끔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관 수술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기분이 더럽고 비참하더군요. 너보다 더 더러운 건 그 여자겠지. 그래서 내가 좌시하지 않기로 했어. 아마 지금쯤이면 그 여자 남편 앞으로 소포가 도착했을 거야. 그 안에 담긴 게 어떤 건지 충분히 예상은 가지. 상간녀까지 제가 망설임 없이 건드렸다는 것에 남편은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저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어요.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뒷조사나 한 거냐고 하면서 저보고 믿음이 메마른 사막 같은 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내가 메마른 사막이면 넌 뭐야? 볼품없이 쪼그라든 주제에 본인이 싱싱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막의 선인장인가? 제가 신랄하게 대꾸했죠. 남편은 이제 입이 닫혀버렸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과 이혼을 했고요.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었습니다. 상간녀 또한 이혼을 당했어요. 상간녀의 배우자는 자기 핏줄만 챙겼고요. 아이들 중 2명은 정말로 제 남편이었던 그놈의 핏줄로 밝혀져서 상간녀의 배우자가 안 챙기고 떠났습니다. 상간녀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생활력도 떨어졌고요. 책임져. 네 아들이니까 네가 책임지란 말이야. 그래서 제 남편이었던 그놈에게 울고불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금단의 사랑을 할 때나 짜릿했겠죠. 너덜너덜한 멍석이 깔리자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만 퍼부었을 뿐이에요. 아주 꼴좋게 되었으나 단 한 가지, 어른들의 사정에 희생이 된 아이들이 불쌍하더군요. 언제나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는 없는 법이고 불행은 상대적인 것도 저도 이제 잘 아는 바였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더 이상 옛날에 그 좁디 좁은 집에서 살지 않게 된 지 오래이랍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일상을 지낸 지 한참 됐어요.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옛날 집은 이제 생각도 안 난다고 그러네요. 이제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들 아주 많이 바뀐 것 같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예비 신부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릴 적부터 가족들에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절대 공짜가 없으니 절대 공짜를 바라면 안 되고 항상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이뿐만이 아니라 항상 윤리 선생님 같은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절제게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해주시지 않았어요. 대학 1학년 1학기 등록금 딱 내주시고 다음 학기 등록금부터는 제게 알아서 하라고 하셨죠. 나 때는 말이야. 학원이니 과외니 그런 게 어딨어. 학교 끝나면 할아버지 농사 지으시는 거 다 도와드리고 밤에 식구들 다 잘 때 혼자 공부해서도 잘만 대학 가고 그랬어. 몇십 년 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생활비만도 아니고 학비까지 벌라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큰 돈을 알바해서 어떻게 벌어요? 안 되면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만약에 나중에라도 혹시 갚을 자신 없으면 아버지한테 찾아와. 아버지가 은행보단 싼 이자로 빌려줄 테니까. 아버지는 마치 사자가 새끼에게 하는 것처럼 자식이 성인이 되자마자 철저하게 사회로 던져버리셨어요. 저도 처음엔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따지기도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 부모가 자식 대학 보내겠다고 돈 들여서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까지 시켜주지 않았냐면서 그 돈까지 토해내려고 하진 않을 테니 지금부터라도 각자 알아서 자기 앞가림은 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대학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라고는 없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워낙 학비가 비싸다 보니 어떻게든 장학금이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공부도 악착같이 했어요. 그렇게 악바리처럼 살다 보니 대학 때 친구들은 제가 부모님이 없거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 딸이겠거니 했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럴만했어요. 저는 매일 짬만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교 행사니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다른 친구들처럼 연애하거나 유럽 배낭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추억도 없었죠. 그래도 어릴 때는 매일같이 들었던 아버지의 잔소리가 너무 싫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일찌감치 세상을 경험해서인지 돈을 모으는 방법, 잘 쓰는 방법, 그리고 사람 보는 눈도 자연스레 생겨 사람을 거르는 방법도 직감적으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30년 넘게 살다 보니 그런 상식적인 것들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더군요. 더군다나 절대 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 사람은 바로 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꼭 결혼하고 싶은데 시어머니와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사연 함께 들어주시고 많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제 남자친구는 요리사예요. 대학 때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다가 그 나라 음식에 푹 빠져 대학까지 그만두고 요리학교에 유학까지 다녀온 유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서 꽤 알아주는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제가 워낙 취미가 별로 없는데 그나마 평소에 먹는 걸 좋아해서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다니거든요. 저에 대해 잘 아는 친한 언니가 음식하는 사람이니 저와 잘 맞을 것 같다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소개팅하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남자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모험심이 강한 사람일 것 같아 저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편견을 가졌습니다. 저는 직업부터가 공무원인 것처럼 워낙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생각보다 처음부터 모든 게 잘 맞았습니다. 평소 성격, 식성, 취미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다 잘 맞아서 소개팅한 날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소개팅은 처음이라 전혀 기대 안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저랑 잘 맞는 분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오늘 나오길 정말 잘했네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주 내내 호텔 일이 너무 바빠서 잠을 거의 못 잤는데 전혀 피곤한 기색이라고는 없이 제대로 충전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금방 가까워져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둘 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데이트할 때마다 맛집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워낙 쇼핑이나 돈이 드는 취미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시간이 나면 저희 둘은 산에 자주 갔어요. 운동도 하고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에서 남자친구가 직접 싸온 도시락을 먹으며 데이트를 했죠. 남자친구는 제 생각보다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화려한 호텔 안에서 고급 음식만 만드는 게 원래 자기 꿈은 아니었답니다. 언젠가 가정집이 많은 동네에 그날 자신이 만든 반찬과 음식들로 소박한 밥집을 차리는 게 꿈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꿈이 너무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를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룬 남자친구의 곁에 꼭 제가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함께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많이 세워둔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가족들에게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했다면서요. 저는 말만 들어도 설렜습니다. 남자친구와 언제나 이야기했던 행복한 가정에 한 발 다가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결혼이란 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지 않은 것이더군요. 남자친구네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처음 만난 예비 동서와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두 분 다 저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물론 남자친구가 사는 동네가 서울에서도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동네이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서 간단히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꼭 신부들이 결혼식 필요한 때나 입는 이브닝 드레스 같은 걸 두 분이 맞춰 입으셨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저도 좀 당황했는데 남자친구 말이 두 분이 원래 저렇게 이벤트를 하시는 걸 좋아한다면서 보다 보면 적응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 가방 작년에 되게 유명했던 거죠? 어머니, 저거 어머니가 저번에 백화점에서 보시고 너무 예쁘다고 하셨던 그 가방이잖아요. 맞네, 맞아. 내가 사고 싶어서 무지 고민했던 그 가방이네. 가격이 너무 비싸서 너희 시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잖아. 지아야, 나 그거 한 번만 들어봐도 되니? 나한테 어울리면 나도 하나 사게. 아, 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예비동서 완전 능력자인가 보다. 이거 꽤 가격 나가던데. 공무원 월급에 이걸 어떻게 샀어? 일시불로 샀어? 아니면 무이자로? 몇 개월? 그게 몇 개월 전에 여행 갔다 오면서 면세에서 산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너무나도 낯선 분위기에 저는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이 동네 사람들은 다들 만나자마자 가방이 얼만지부터 물어보는 경우가 있나요? 엄마, 형수님, 지아가 오자마자 정신 하나도 없겠어요. 우리 지아는 엄마나 형수님처럼 명품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앉아서 식사부터 하고 나중에 얘기해요. 에이, 명품 관심 없는데 저렇게 비싼 가방을 사요? 도련님이 여자친구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가방 사실 나랑 같이 여행 갔다 오다가 내가 사준 거예요. 지아가 워낙 검소해서 평소에 옷이나 가방도 잘 안 사거든요. 뭐? 너 여행 갔다 오면서 엄마 건 한 번도 사다 준 적도 없잖아. 저 짠돌이가 여자친구만 사주고. 암튼 자식 새끼 키워봐야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라니까. 어머니한테는 제가 있잖아요. 우리 내일 주말이니까 같이 쇼핑 가요. 아까 그 가방 제가 사드릴게요. 어머, 정말?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남편보다 낫다니까. 너무 좋다 얘. 그럼 내가 내일은 너 좋아하는 스테이크 사줄게. 아이고, 돈 한 푼 안 벌어본 여자가 남편 등골 다 빼먹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뭐 당신 돈 써요? 우리 능력 있는 사돈 어른이 우리 큰며느리 쓰라고 매달 용돈도 팍팍 주셔서 내가 그 덕분에 호강하는 건데. 사돈도 요즘 사업 많이 힘드신다고 했어.
애미야, 너도 아버지 생각해서 돈도 좀 작작 써. 이제 애도 있는데 살림 알뜰하게 해야지. 이 사람이 왜 괜히 우리 큰며느리한테 잔소리나고 그래요?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고 했어.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펜트하우스 사는 사돈인데 당신이 뭘 걱정해? 남자친구는 원래 우리 집 분위기가 이렇다면서 웃으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 제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쩐지 마음 편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 두 분은 쿵짝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제가 과연 저 사이에 끼일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저는 대놓고 물어보진 못했지만 어른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비 동선의 친정이 꽤 잘 사는 집인지 경제적으로도 딸에게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안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 은근 부담이 됐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무거웠지만 애써 식사를 하는 내내 분위기를 맞춰보려 애썼습니다. 광대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웃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비 동서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가 내일 쇼핑 가는데 저도 같이 가자고요. 저는 사실 이 초대가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이니 자주 만나서 어울리다 보면 차차 맞춰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첫인상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앞으로 이 두 분과 정말 가까워질 수 있을까 점점 더 걱정됐습니다. 같이 쇼핑을 하다 보니 단순히 저와 성격이 다른 문제 정도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시작은 이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동서가 정말 그 가방을 사주기로 했는지 제가 어제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 들었던 가방 브랜드 매장부터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제가 들었던 딱 그 색이 품절이라 더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지 싶어 매장을 나서려고 했는데 글쎄 그 순간에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싹 바뀌셨더라고요. 아가씨, 제대로 알아보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주문 자체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고객님, 저희 모니터에 전국 매장 재고가 다 뜨는데 그 컬러는 지금 남은 매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봐요. 고객이 원하면 어떻게든 구해주는 게 직원이 할 일이지. 무슨 일을 이렇게 성의 없게 해? 여기 우리 둘째 며느리가 얼마 전에도 면세점에서 샀다는데 벌써 없다는 게 말이 돼? 워낙 인기 상품이라 지금은 전혀 재고가 없습니다, 고객님. 혹시 재고가 있다고 확인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우, 여기 서비스 너무 꽝이다. 됐어요. 나 여기 다시 안 와. 명품이 뭐 여기만 있나. 어머니, 나가세요. 제가 다른 매장 가서 더 예쁜 거 사드릴게요. 저는 매장에 있는 내내 얼굴이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일부러 안 팔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재고가 없다는데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장을 나와서도 얼굴이 화끈거려 도망치듯 화장실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비 동서가 저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오더라고요. 동서가 그냥 그 가방 어머니 드리는 거 어때? 우리 어머니가 원래 한 번 꽂히시면 다른 건 눈에 절대 안 들어오시는 분이라 지금 나가서 다른 매장 가셔도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실 거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동서는 저런 시어머니와 어떻게 매일 쇼핑 다녔을까 걱정했는데 예비 동서의 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네? 아무리 그래도 저도 선물 받은 거고 몇 개월 동안 제가 쓰던 건데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에이, 어차피 그 가방 도련님이 사주신 거잖아. 뭐 어때? 동서는 그거 어머님 드리고 도련님한테 다른 거 또 사달라고 하면 되지.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더군요. 두 분이 쿵짝이 잘 맞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주 천생연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반면 저는 뭔가 일진 언니들한테 삥 뜯기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예비 동서의 말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들어가는 매장마다 예비 시어머니는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입술이 볼록하게 나와서는 계속 마음에 안 든다고 툴툴거리셨죠. 그리고 자꾸만 제가 들고 있는 가방만 슬쩍 쳐다보셨어요. 기껏 오랜만에 며느리가 가방 하나 사준다고 나왔더니만 그 가방이 딱 마음에 들었는데 어쩜 딱 그 색만 없어? 내가 이렇다니까 이렇게 복이 없어.
그때 제 옆에 있던 예비 동서가 제 팔을 툭 치며 눈짓을 해 보이시더라고요. 마치 제게 빨리 가방을 내놓으라는 듯이요.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이 가방 어머님이 쓰실래요? 저는 다른 것도 있고 이게 꼭 어머니 마음에 드시는 거면. 정말? 나 줘도 되겠어? 그럼 나야 너무 좋지. 백화점을 몇 바퀴를 돌아도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질 않더라고.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글쎄 제 가방을 덥석 집으시더라고요. 저는 살다 이런 경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어요. 아들이 여자친구 사준 가방을 탐내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준다고 했다고 덥석 아들 여자친구 가방을 뺏어간다니요? 그런데 기가 차는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형이 서울에서도 임대료 비싸기로 유명한 동네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신다는 이야기는 전에 남자친구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 병원을 예비 동선의 친정 부모님께서 개업을 해주신 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서 친정아버지께서 저도 잘 아는 의료기구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개업할 때 자리도 제일 좋은 자리로 알아봐 주시고 의료기구들까지 다 새 것으로 맞춰주셨다면서 예비 시어머니께서 큰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주변에서 다들 큰아들은 의사에 둘째는 유명한 호텔 셰프라고 아들들을 어쩜 그렇게 둘 다 잘 키웠냐고 부러워들 하는데 사실 나는 그럴 때마다 우리 큰며느리가 더 대단하고 자랑한다니까. 어머니도 참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요. 어디 하나 빼놓을 것 없이 다 자랑거리지 뭐. 우리 큰며느리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원장 소리를 들었겠어. 암튼 내가 우리 사돈댁 감사해서 아침마다 기도한다니까. 우리 사돈 사업 항상 번창하시라고. 저는 듣는 내내 불편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큰며느리가 예뻐도 예비 며느리까지 있는 자리에서 저런 말씀을 꼭 하셔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점점 더 큰며느리 자랑만 늘어놓으셨죠. 그러더니 결국은 또 제게 들으라는 듯이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둘째도 매일 남의 호텔에서 고생만 하지 말고 자기 가게를 하나 해야 할 텐데 부모가 못나서 가게 하나 차려주지도 못하고 있으니 내가 항상 마음이 안 좋아. 안 그래도 어머니 저희끼리도 계획은 세워놨어요. 둘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 보면 금방 돈 모일 거예요. 저는 저와 남자친구의 계획이 자랑스러워서 말씀드린 건데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시더라고요. 그까지 공무원 월급으로 어느 세월이 먹어서 가게를 내니? 요즘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둘째 아들도 큰아들처럼 번화가에다 널찍한 가게 차려주는 처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에이 어머님도 요새 어디 그런 일이 흔해요? 저희 아버지야 워낙 의료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으니까 좋은 의사한테 투자하듯 생각하고 해주신 거죠. 이래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단 말이 나왔나 봅니다. 저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말리는 예비동서가 더 얄미워서 그날 쇼핑 다녀오고 그대로 몸져 누웠습니다. 거기다가 아무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 저에게 스스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에 처가에서 사위에게 가게를 내어주는 법이라도 있답니까? 어쩜 표정은 안 변하시고 저런 불편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사실 도통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도 저로서는 가늠하기 힘들었지만 시어머니를 향한 예비 동서의 무한 사랑도 봐주기 힘들었습니다. 동서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시어머니의 비율을 맞추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대충 그 이유를 알긴 알겠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 형과 예비동서의 러브스토리는 대학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예비동서가 남자친구의 형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 때부터 몇 년을 따라다니다가 졸업하고 얼마 뒤에 연애를 시작했대요. 예비동서가 공부 뒷바라지에 군대까지 기다렸는데도 막상 형은 의사 면허를 따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도 전혀 결혼 얘기가 없었답니다. 거기다가 의사가 되고 나니 주변에서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냐 물어보면서 선이나 소개팅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았답니다.
결국은 예비 동서도 더는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는지 비장의 카드를 꺼낸 거죠. 바로 의료기기 사업을 하신다던 동서의 친정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남자가 직업까지 의사였으니 도와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개원에 의료기기까지 다 해준다며 결혼을 밀어붙이셨다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마침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힘들었던 남자친구의 형도 이때다 싶으셨는지 홀라당 넘어가 버리신 거죠. 그때 시어머니의 입김도 아무래도 강하게 작용하기도 했고요. 자기도 눈치챘겠지만 우리 엄마 봤잖아. 완전 자본주의의 노예. 그때부터는 형수랑 엄마랑 둘이 한 편 먹고 완전 절친이야. 나는 어떡해? 난 어머니 만나면 만날수록 도저히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점점 더 모르겠던데. 우리 엄마 엄청 단순해. 말했잖아.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명품 선물이면 다 넘어간다니까? 우리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좋은 거 하나 사서 들어오면 자기한테 껌뻑 넘어가실 거야.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저희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속물 중에 속물인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 두 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신 분 같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남자친구도 자신의 어머니 성격이 유별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형수처럼 잘 지내라는 말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애써 제 편을 든다고 자신의 엄마나 형수 같은 여자와는 하루도 못 살 거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도 전혀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또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남자친구의 식당 얘기를 하신 게 저는 너무나도 신경 쓰였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돌려 말하셨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신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은근히 예비동서와 비교까지 하시면서요. 저도 처음엔 이 이야기를 남자친구와 상의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괜히 이야기를 잘못 꺼냈다가 괜히 남자친구와 어머니 사이를 안 좋게 하는 것 같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자친구 어머니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와 같이 가고 싶은 데가 있다면서요.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피부과더라고요.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는데 피부는 되게 좋은데 입가에 주름도 좀 있는 편이고 얼굴에 살이 없어서 그런지 볼도 좀 많이 푹 꺼졌더라. 여기 원장 보톡스 잘해. 한번 맞아봐. 저는 또 놀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표정 관리가 되질 않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피부과 다녀본 적도 없고 아직은 보톡스도 생각이 없어서요. 오늘은 그만 가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음에 다시 올게요. 예, 너는 젊은 애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길래 가방도 안 사러 다녀, 피부과도 안 다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니? 제 남자친구의 어머니이자 제 시어머니가 되실지도 모를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말이라는 게 자고로 머리를 지나 생각이라는 걸 하고 흘러나와야 하는데 어머니는 그냥 입에서 말이 바로 튀어나오시는 것 같았죠. 어머, 너 설마 돈 없어서 그래? 나이 30 넘도록 명품 가방 하나 못 사고 보톡스 한 방 못 맞을 정도로 설마 모아둔 돈이 그렇게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아들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였어? 당신 마음대로 저를 피부과까지 끌고 온 것도 모자라서 잠깐 사이 저를 30이 넘도록 돈 한 푼 안 모아둔 대책 없는 애를 만드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돈도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쇼핑이나 피부관리 이런 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는 편이라 잘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제가 정말 관심이 생기면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그때 꼭 같이 와주세요. 저는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말씀이 모두 다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느낌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제 생각을 조금씩 알려드리다 보면 제게도 배려를 조금이나마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워낙 집순이라 취미생활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헬스나 요가, 등산하는 거는 좋아하거든요. 어머니는 무슨 운동 좋아하세요? 나중에 저랑 같이 다니실래요? 운동? 어머 얘, 난 땀 흘리는 거 딱 질색이야. 거기다가 등산은 또 어떻고?
등산복은 너무 나이 들어 보이고 촌스러워서 싫어. 요즘같이 돈만 있으면 살도 빼주고 주름도 펴주는 세상에 그런 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니? 어쩜 너는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다니. 저도 어머니와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 싶어 작은 기대를 해보았지만 역시나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피부과에 데리고 오신 건 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진짜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우리 큰며느리가 나 해마다 마사지 예약해주거든. 근데 마사지 해주는 원장이 그러는데 몸은 마사지로 젊어져도 얼굴은 피부과를 꼭 다녀야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참에 피부과는 우리 둘째 며느리랑 다녀볼까 했더니만 에이 텄네 텄어. 제 촉이 맞았습니다. 제 예비 시어머니는 속물 중에 속물이 맞았어요. 애초에 제 푹 꺼진 볼이 문제가 아니라 예비 동서가 마사지는 담당하고 있으니 제게는 앞으로 어머니의 피부를 책임지라고 했던 거예요. 만약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정말 고부관계가 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텐데 저는 그때마다 현명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남자친구와의 결혼까지 고민이 될 정도였죠. 그런데 제 이런 불안한 마음에 화르륵 불을 지피는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피부과에서 나왔더니 어머니께서 언제 부르셨는지 예비 동서를 부르셨더라고요. 함께 식사라도 하러 가자면서요. 저는 아무래도 피부과 일도 있었으니 신경이 쓰여 평소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는 장어집을 예약해 제 차로 모시고 갔습니다. 식당 앞에 먼저 두 분을 내려드리고 주차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약해놓은 룸 문이 활짝 열려있는 걸 모르셨는지 밖에까지 다 들리도록 어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얘가 아무리 봐도 구질구질해 보이는 게 없어도 너무 없는 집에 같지 않아? 이대로 상견례까지 했다가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 아까워서 어떡해? 에이, 그래도 직업이 공무원이잖아요. 나중에 연금도 나올 텐데 좋죠 뭐. 그냥 알뜰한 성격인 것 같아요. 도련님도 그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놈도 그 모양인데 며느리까지 쪼잔하면 엄마한테 신경이나 쓰겠어? 기껏 힘들게 탁 키워놨더니만 저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럼 제가 좀 떠볼까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결혼하면 예단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그래,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눈치가 빠르다니까. 사실 나도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좋은 거지만 너도 마찬가지야. 손아래 동서가 통도 좀 크고 돈도 좀 쓸 줄 아는 애가 들어와야 너도 나한테 신경 덜 쓰지. 내가 다 너 나중에 힘들까 봐 그러는 거라니까. 알죠. 어머니가 저 엄청 신경 써주시는 거. 아주 저 두 사람은 언제 보아도 쿵짝이 잘 맞았습니다. 저도 이제야 예비 시어머니의 속셈이 좀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본인은 전혀 악의라고는 없이 하는 행동인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며느리들을 당신 주머니처럼 쓰려고 하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예비 동서는 뭔가 맹하고 순진한 게 그런 게 통하는 사람이었을진 몰라도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어딜 가도 손해보고 사는 타입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된장녀 시어머니에게 휘둘리며 끌려다닐 순 없었습니다. 그날 장어는 제가 통 크게 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껏 먹어본 장어 중에 양은 제일 적은데 가격은 제일 비싸지만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예비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았어요. 집에 모셔다 드리는 내내 역시 장어는 이 집이라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이제 대충 파악했으니 저도 지금부터는 더는 모른 척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제 노선을 확실히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지 시큰둥해 하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올 것도 없다며 밖에서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지아가 어릴 때부터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요리사한테 시집을 다 가네. 축하해 딸.
아버지는 역시나 별 질문 없이 직업이 호텔 셰프라는 말에 제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좋겠다 그러는 말만 하시고 따로 별말 없으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면 전과자만 아니면 다 괜찮다는 농담까지 붙이시면서요. 남자친구는 살면서 저렇게 쿨한 아버지는 처음 본다면서 신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상한 반응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20살이면 성인이니 자기 앞가림은 본인이 하고 모든 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시험에 붙었다고 했을 때도 평생 밥은 안 굶고 살겠구나 라고 하신 게 축하 인사였어요.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려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어머니, 이거 저희가 만든 결혼 준비 계획서예요. 아무래도 미리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 역시 공무원이라 그런가 준비성이 철저하구나. 어디 한번 볼까? 어머, 이게 뭐니? 이게 정말 결혼 계획서 맞아? 무슨 극기 훈련이 아니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만들어 놓은 계획서를 한 장 한 장 넘기실 때마다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그러고는 마음에 드는 거라곤 하나도 없다면서 내던져 버리셨죠. 아무리 너희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지만 결혼이라는 건 엄연히 두 집안이 만나 한 가족이 되는 행사인데 이렇게 너희 멋대로 하면 어떡하니? 제 계획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왜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데요? 저와 남자친구는 사실 둘이 좋아서 가정을 만들고 앞으로의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일 뿐인데 너무 많은 허례허식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남자친구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일절하지 않고 다 제외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이었죠. 사실 저와 남자친구도 어머니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도 저와 계획서를 작성하는 내내 걱정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찬성하실 리 없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남자친구 없이 제가 따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 보여드리겠다 자진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와 며느리로서 원만한 고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1단계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버지처럼 자식을 세상의 막무가내로 던져버리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예의 없이 무조건 자신이 옳다 밀어붙이는 사람에게는 뭐든 처음부터 어떻게든 이겨 먹어야 다음이 편하더라고요. 나도 당신만큼 미친년이다. 나도 만만치 않다 알려줘야 더는 건드리지 않았죠. 그래? 나도 너희한테 집 사라고 돈 떡하니 보태준 건 아니니까 집이야 원래 네가 살던 원룸에서 시작한다 쳐. 그런데 우리 아들 다니는 호텔에서 직원 할인까지 해준다는데 왜 네 마음대로 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주변에 뿌린 축의금이 얼만데 그 돈은 다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결혼이 장사는 아니잖아요. 이번에 받으면 또 어차피 다 나가는 돈이고요. 그리고 사실 직원 할인 받는다고 해도 워낙 비싼 호텔이라 저희 예산으로는 턱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돈 아껴서 나중에 식당 하는 데 보태려고요. 와, 너 그럼 우리 아들 가게 차리라고 혼수의 예단, 예물, 이바지까지 하나도 안 한다는 거니? 그 돈 다 아껴서 나중에 식당 차리라고? 너 내가 저번에 피부과에서도 이상한 애라고는 생각했지만 어지간히 가난하구나. 그래서 순진한 우리 아들 꼬셔서 아예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겠다는 거야, 그치? 어머님은 마치 제가 일부러 돈 한 푼 없이 아들을 뺏어가려는 것처럼 몰아가시더라고요. 물론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화를 내셨어요.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경기하듯 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제 말은 더는 듣기 싫다면서요. 됐어. 너네 앞에서 잘난 척 좀 그만해. 어디 시어머니 될 사람을 네가 감히 가르치려고 들어? 그러니까 결론은 넌 지금 우리 집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덜렁 들어오겠다는 거잖아.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남자친구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다. 우리는 지금 당장보다 미래를 더 생각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마침 아무래도 제가 걱정됐는지 남자친구가 왔더라고요. 형 결혼할 때 사람들 앞에서 호화스럽게 잘했잖아. 엄마도 형수한테 받을 거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간소하게 할게. 엄마가 우리 집 사준 것도 아니면서 잔소리 그만해. 우리가 알아서 잘 살게. 어머니는 남자친구의 말에 더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꼴도 보기 싫으니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말대로 저희에게 집을 사주신 것도 아니고 결혼식 비용을 내주시겠다는 것도 아니면서 뭘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려 해도 할 수가 없었죠. 저희더러 어머니의 사리사욕을 위해 빚까지 내서 결혼식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식은 빼고 혼인신고만 하기로 했습니다. 집도 제가 지금 살던 원룸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희 부부의 목표는 저는 무사히 공무원 정년을 채우고 남자친구는 돈이 다 모이는 대로 식당을 차리는 것이었으니 저희는 그 미래만을 꿈꾸며 달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식은 올리지 않는데도 그래도 명색의 한 가족이 되는 일이니만큼 양가 가까운 가족들을 모시고 인사드리는 자리는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상견례 겸 결혼식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장소만 정하는데도 역시나 또 문제가 생기더군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경기도에 사셨기 때문에 예비시댁과 저희 친정집 가운데를 지나는 고속도로 근처에 식당을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 입을 옷을 고르러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와 쇼핑 갔는데 하필이면 또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꺼내시면서 딴지를 거시더군요. 이 근처에 맛있고 유명한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꼭 그렇게까지 외곽에 나가서 해야 하니? 친정아버지께서 마침 그날 일이 바쁘셔서 출근하셨다가 또 바로 지방에 내려가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근처면 약속 시간까진 어떻게든 맞추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요. 어머니께서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정말 유명하고 맛있는 집으로 예약할게요. 으이그, 어지간히 젊어서 힘들게 사셨나 봐. 지금 그 연세까지 일하시면서도 서울에 집을 하나 못 사시고.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가 맞나 싶어서요. 어머니, 서울이 사실 집값만 비싸지 공기는 안 좋아요. 동서 친정이 경기도 외곽이면 어딘데? 나는 어려서부터 시골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 되게 부럽더라. 동선 좋겠다. 친정집 가면 공기도 좋고, 그치? 정말이지. 예비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이 돌대가리 꽝꽝이 동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기도 외곽이라고 시골이라니요. 어쩜 저렇게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쇼핑을 하다 말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에게 잠깐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뭐야? 너 내 말이 고가웠니? 그래서 그렇게 정색하고 앉아서 얘기 좀 하자는 거야? 내 말이 어디 틀려? 부모가 가난해서 딸내미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집 보내면서 상견례 하는 날까지 출근해야 한다고 우리더러 오라가라 하는 게 맞아? 어머니 고정하세요. 그러다 저번에 보톡스 맞은데 주름 생기겠어요. 아우 맞다. 우리 큰며느리가 맞춰준 보톡스인데 내가 화내면 안 되지. 그러고 보니 예전에 우리 큰며느리 결혼할 때 상견례 날 사돈이 사주신 랍스터가 또 먹고 싶네. 아우 그래도 명식이 호텔 셰프 사위 보면서 랍스터는 아니어도 적어도 스테이크는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참 대단한 재주가 있으셨습니다. 사람 속을 살살 긁으면서 괴롭히는 말은 세계 1등일 것 같았죠.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는 이대로 듣고만 있을 수는 없겠더군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비싼 가방 들고 얼굴에 보톡스 좀 맞는다고 몰상식하고 무식하게 구시는 게 달라 보이실 것 같으세요?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몰상식? 무식? 너 잘 걸렸다. 내가 이러다가 정말 너희 거지 같은 집구석에 내 아들 뺏기는 거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나 너처럼 시어머니 무시하고 멋대로 구는 애랑은 내 아들 절대 결혼 못 시켜. 알았니?
다시는 우리 아들 만날 생각하지도 말라며 매몰차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에게 저는 가방에서 꺼낸 명함을 한 장 보여줬습니다. 바로 친정아버지의 명함이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는 상황 파악을 여전히 못하면서 뜬금없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 어이없어 하더군요. 뭐야, 동서? 이 명함이 누구 건데? 어머! 영영병원? 설마 동서 아버지가 의사셨어? 그것도 영영병원? 영영재단 이사장? 뭐 의사? 거기다가 이사장이라니 뭔 소리야? 어머니, 영영병원이면 엄청 큰 병원이에요. 네, 지금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생 의료계에 몸담고 계셨던 외과 의사셨어요. 지금도 매일 하루에 몇 건씩 수술하시는 대단하신 분이셨죠. 워낙 매일 아픈 환자분들만 상대하시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저희에게 공부보다는 건강,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건강하기만 한다면 뭐라고 살든 다 괜찮다고 하셨죠. 지금도 아버지는 돈 때문에 수술 못하는 환자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도 많이 하시고 재단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버지도 저처럼 취미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게 바로 농사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는 경기도 외곽에 전원주택에 사시며 정원을 가꾸고 작게나마 농사도 짓고 계세요. 나중에 은퇴하시면 농부가 꿈이신 분이었죠. 너는 참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했어? 우리 아들도 의사고 큰며느리 친정이 의료기계 사업한다고 했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하더니만 너는 애가 참 겸손하다 얘. 정말 단순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님은 바로 태도가 바뀌셨더라고요. 어머님은 곧바로 어느 식당이든 제게 좋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든 다 맞추겠다면서요. 매일 수술하시느라 바쁘신 분인데 우리가 당연히 맞춰야지. 아직도 수술까지 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재단까지 운영하시고 너무 대단하시다. 저처럼 시어머니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애한텐 절대로 며느리로 못 보신다면서요. 어머 얘는 넌 얘가 가만 보면 참 유머가 없어. 넌 농담도 모르니? 당연히 농담이지. 이제는 심지어 예비 시어머니가 귀엽게마저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니 어쩜 사람이 저렇게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겉과 속이 훤히 다 보일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예비 시어머니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 번도 제가 하는 일에 반대하신 적이 없는 분들이셨지만 막상 사돈이 될 저희 예비 시어머니를 보시고 반대를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견례 전에 아버지에게 대략 먼저 이야기는 해두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그 또한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라면서 당연히 제가 감당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남자친구가 부부가 되기로 한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예약한 식당에는 금세 양가가족들과 그 외에 가까운 지인들로 꽉 찼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 시부모님, 그리고 아주버님과 동서의 친정부모님까지 다 오셨더라고요. 미리부터 가까운 가족들만 부르시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친한 친구들까지 다 부르셨더라고요. 식당 안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화기애애해 보였지만 역시나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여기저기 자랑하러 다니시느라 바쁘게 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자랑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워낙 푼수짓을 하시던 버릇이 어디 안 가셨더라고요. 글쎄 가족들이 오고 가는 식당 앞에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자기는 어쩜 그렇게 며느리 복이 많아. 첫째 며느리도 그렇더니만 둘째 며느리네 친정도 어마어마하다며. 도대체 무슨 복이야? 의사의 재단 이사장이면 뭐래. 난 혹시나 우리 아들 식당 하나 차려주려나 했더니만 알고 보니 버는 족족 없는 사람들한테 기부나,고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그렇게 돈 안 되는 땅만 사들이는 것 같더라고. 에이, 아무래도 속빈 강정인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바로 옆에 흡연 장소에서 남자분들끼리 담배를 피우다가 저희 시어머니가 하신 이야기를 다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 그리고 동서의 친정아버지까지 모두 다 말이죠. 안녕하세요, 사돈. 어머,
다들 거기 계셨어요? 아, 놀라셨어요? 제가 속만 빈 게 아니라 눈치도 없었네요. 알아서 피해드렸어야 했는데. 아, 그런데 말입니다. 안사도는 제가 딸아이 얘기 들은 딱 그대로시네요. 네? 제가 왜요? 상식이 안 통하고 속물근성이 다분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거기다가 제 딸이 없는 집 자식인 줄 아시고는 아예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아니, 사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저랑 지아랑 중간에 좀 오해가 있어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밖에서 들리는 소란에 안에 있던 가족들까지 모두 다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그제야 제가 걱정하던 대로 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사돈, 아무래도 저는 속빈 강정이라 우리 아까 한 이야기는 없던 이야기로 하는 게 좋겠어요. 아이고, 사돈, 제 한 사람이 저렇게 항상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사람이에요. 이거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보, 당장 사과하지 못해? 지금 당신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아? 알고 보니 남자분들끼리 담배를 피시면서 이런저런 사업 얘기를 하시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동선의 친정아버지께서 하시는 의료기계 회사가 요즘 힘들다는 얘기에 안 그래도 병원에 기계들이 오래돼서 바꿀 계획이 있다면서 동서아버지 회사에 맡기겠다고 하시며 긍정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하시던 중이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방정 한 번에 그 큰 거래가 파토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버린 거였죠.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무리 가족이어도 절대 일로서 엮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변 다른 친척들에게도 항상 병원에 오려면 예약하라고 하시는 분이었고 치료비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제 시댁도 아니고 제 동서의 친정 부모님까지 챙기시려고 한 걸 보면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신경 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동서와 시어머니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처음으로 투정을 부렸거든요. 저는 아버지에게 감사해서 아버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저를 바라보시면서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도 말 조심 안 하고 저렇게 아무 말이나 하시는 분이 과연 앞으로 제 딸에게 어떻게 하실지 너무 걱정되네요. 거기다가 그런 분들을 믿고 제가 같이 일을 진행해도 될지 확신이 안 서는데요. 아니, 사돈, 바깥 사돈, 저 좀 보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뒤도 안 돌아보시고 그대로 식당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제게도 집에 가자고 하시며 빨리 차에 타라고 하셨죠.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면서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입을 함부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아버지가 영영병원이면 엄청 큰 건인데 이번 일 잘못되면 앞으로 저한테도 생활비 안 주신대요. 동서의 말에 놀란 시어머니는 주차장까지 따라와서 손을 싹싹 비셨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차를 출발시키셨어요. 저는 슬쩍 창문을 열어 뒤를 보니 시아버지께서 식당이 떠내려가게 시어머니에게 호통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매일매일 전화에 메시지에 쉬지 않고 제 핸드폰을 울려댔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로 동선의 친정아버지께서 생활비를 정말로 끊어버리셨다네요. 저는 참아보려고 해도 자꾸만 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고소해서 말이죠. 제가 살다 우리 아버지 덕을 보긴 하네요. 저는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동선의 친정부모님네 회사 의료기기를 써달라고요. 아버지는 정말 그런 시어머니랑 동서하고 잘 지낼 수 있겠냐고 몇 번이나 되물으셨지만 저는 아버지 덕분에 이제 충분히 시어머니도 아셨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일로 당해도 아주 호되게 당하셨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희 시어머니가 좀 변했냐고요? 물론 저희 동서와 셋이 함께 있다 보면 또 옛날 습관이 종종 나오시긴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말이 한번 뇌를 스치면서 생각은 하고 말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